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그 세미나 방식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미 받은 이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략하게 지금 또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우리가 Q&A,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잠깐 저희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이제 이 디테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약간의 좀 변화의 모습을 이제 띄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 조국 사태가 사실 나기 전까지는 기조가 뭐였냐면 전임 입학사정관, 즉 그냥 밥만 먹고 전문적으로 애들 그 파일만 보면서 평가하게 되는 이 전임 입학사정관이 교수님이 아니라 전임 입학사정관의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이제 정책을 이제 피고 있었었죠, 이 정부가. 그러다가 작년서부터 기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전임 입학사정관에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가 이 위촉사정관이라고 해서 이 교수님들을 입학사정관 방식으로 좀 늘려가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조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또 이제 늘려내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소폭이 하락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타이트해지겠죠. 이러니까 고정직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전임 입학사정관 쪽보다는 아무래도 교육부 입장에서도 또 대학 입장에서도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위촉사정관, 즉 교수님들, 전공과 교수님들을 좀 투입을 좀 해서 단기간으로 일단은 약간 좀 적은 돈을 좀 들인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투입이 되면 보다 전문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모 대학은 지금 벌써 이 위촉사정관의 숫자를 한 대학에서 200명씩 전공과 교수별로 이제 늘려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데 던져주겠느냐라는 이 시사점을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입학사정관은 일단 한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매년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학생들의 어떤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눈을 키워내게 되잖아요, 실무적으로. 자, 그런데 교수님들은 사실 그렇게 1년에 40시간, 50시간 그 연마다 되는 재교육 이런 거 참가 안 하시게 될 공산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으시면서 자기가 전공과 교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그 글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매력이 느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경영학 분야에서의 그 노력하는 흔적들과 어떤 글귀들이 이제 생활기록관에 적히게 된다거나, 그죠? 뭐 양자역학, 물리학 교수님은 이제 뭐 양자역학이나 뭐 광학이나 이런 거, 뭐 바이오 생물학과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바이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을 눈여겨보겠죠. 이렇듯 전공이 이제 진로가 좀 잡힌 상태에서 진학이라는 관점에 그것이 설계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 글귀 가운데 보다 그 전공 적합성한 어떤 표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쓰여있고 학업 역량 파트나 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죠? 관련된 부분들, 또 인성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뭐, 그 다음에 세부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문장과 글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선호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의 매력도를 파악하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 것이다라는 이제 이 중론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기록부의 양은 줄었고 전체적인 양은 줄어가고는 있지만 한 줄 한 줄의 그 컨텐츠의 그 한 문장의 어떤 그 신중함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리스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그 미리 아마 설문조사가 될 때 어머님들이 주셨던 질문인데 질문의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질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케이스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문 1번이 있는데 질문 1번의 준비는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우리 차이에 대해서 우리 전대구 소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대학에서 학생을 이제 10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수시 전형이 70명 정도의 이제 학생을 서울권에서는 선발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명 정도를 수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죠. 그리고 서울권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수시전형 70명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20-30명 정도,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을 이제 20-30명 정도, 그리고 논술전형을 이제 5에서 이제 1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이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제 적혀있는 그대로 학생의 성적을 단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 혹은 단위수를 이제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학생의 성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성적이 이제 높은 학생들 순번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위 이제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학생의 서류를 이제 평가를 하여 선발을 하는 방식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줄고 앞으로도 이제 줄어들 건데,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와 그리고 제시문이 주어지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질문에 답변을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교하게 작성을 한 경우 합격을 하는 이제 논술 전형, 이 세 가지가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이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존재하고 좀 있는데, 앞으로 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추이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 중 학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고려대가 있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폐지를 확정을 하고 상위권 10개 대학의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은 이제 이화여대 국제학부만 남은 상황이고, 20-30개 대학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대 특기자 전형 정도까지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후는 거의 폐지가 확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논술 전형 또한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끝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끝에 교육부나 정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시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 딱 두 가지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수능으로 가는 것 딱 하나. 그래서 입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수능으로 가든지 교과로 가든지 종합으로 가든지 1대1대1의 비율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제도는 좀 단순화돼가고 있기는 한데, 그 제도가 단순화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의 제도가 깊어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커버링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 학년별 생기부 변화된 내용이 복잡한데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슈긴 하죠. 학년마다 워낙 지금 발표가 여러 개 나다 보니까 다들 헷갈려하시고 좀 혼란스러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짧게 전대근 소장께서 한번 한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 이제 표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할 거고,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줄어드는 변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큰 변화가 있지만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교과 활동에 과목별 500자를 적는 이 숫자는 생활기록부가 축소되고 변화의 방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글자 500자는 적어내는 건 변화가 이제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자의 기존은 교과 과목,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세특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많은 이제 이슈로 다루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 특히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학생들이 정량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상위권 10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20시간에서 140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권유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이 축소의 분위기에서 큰 의미가 없어지고, 독서활동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교과 세특과 이제 동아리, 그리고
중3이나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도 없어지지만, 현재 이제 고2나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도 하나 정도씩 참여를 하는 일부 경시대회 포함하여 생활기록부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교과 세특과 동아리 중심으로 생활기록부가 중요하거나, 이 두 가지가 큰 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아까도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체적인 그 기재의 분량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수님들의 위촉사정관들이 이제 개입이 되시기 시작을 하면 이 한 줄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되게 의미부여를 깊게 하시게 될 이제 공산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장력이 결국은 이 합격 당락을 결정짓게 되는 이제 요소로 진행이 된다는 거가 핵심 골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는 질문인데, 세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다 중요하겠지만 세특이 중요하다는 세특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또 한번 전 소장께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세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세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신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이제 모든 내신이 필답, 지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내신은 지필이 거의 50% 정도, 수행평가가 50%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70~80%까지 늘리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계획서를 설계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비중을 한 20~30% 정도로 이제 줄이는 학교별 탄력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내신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수행평가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세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는 이제 누가 적어주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담당 교과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히는지는 학교별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평가의 내용을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하여 내용을 교과목 500자로 구성을 하여 적어낸 것을, 그러니까 반 소장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촉사정관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세특의 내용을 적을 때 누구에게 이걸 평가받는지를 잘 알고 내용을 구성한다면 입시에서 충분히 더 좋은 이제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자사고, 특목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이제 학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세부 및 특기 사항 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학교는 이제 내신의 반영 비율 속에 수행평가를 50%,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교과 중심이면 20~3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나요? 우리 학교는 여기다 집중을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우선 정확하게 학교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수와 학생의 능력, 그리고 지향하는 입시 결과 방법에 따라 수행평가를 어느 정도 넣을 거다, 이제 말 것이다 결정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 학교가 선생님 수가 조금 적고 그 다음 학생 수는 조금 많으며 서울 상위권 대학보다 지방 국립대 정도를 좀 겨냥한다 라고 하면 수행평가 비중은 낮추고 지필고사 중심으로 내신을
형성시키게 되죠. 이제 그러면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30에서 40%인데 반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도 적은 수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서울권보다는 서울 밖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 계획서, 내신 구조, 그다음 수행평가 비중을 설계하여 결정한 내용을 학교 교육 계획서에 담아 놓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의도까지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계획서를 읽어 내리실 거니까 충분히 학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디자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보겠습니다. 내신이 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목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기타 돌아다니면서도 이 세미나 하러 다녀보면 가장 흔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입석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우리 또 전대건 소장께서 한 번 더 답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신이 낮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이제 전교과 단위수 적용하여 계산을 했을 때 평균 이제 4점대, 5점대, 이제 6점대라고 하는 등급이 나오면 우리가 내신이 이제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신이 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타켓으로 한다라고 하면 4점대, 5점대, 6점대의 등급에서 소위 정확하게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불씨가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4, 5, 6등급에서 불씨는 무엇이냐면 2등급이나 혹은 1등급 혹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올라가는 교과 과목의 불씨가 최소 2과목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씨를 살려서 불을 많이 이제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고 합격을 하는 방법인데, 만약 이제 이 불씨가 사회와 이제 영어 과목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회랑 영어 과목의 등급은 타 4, 5, 6등급 대비 등급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위촉 사정관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적어두면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중 전공적 합성의 점수는 잘 받을 것이고, 학업 역량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 지원자에 비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전공적 합성을 높게 받으면서 학업 역량이 낮았던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는 형태가 되고,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혹은 타 대학은 이제 발전 가능성 부분을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의지, 그다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 이런 각 대학별 평가 항목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혹은 각 대학별로 선택하는 그 평가 항목 요소 또한 이 2과목의 불씨를 살려서 동아리 활동이나 경시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는 이론으로는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까지는 분명한데 이걸 이제 실현을 시키는 과정이 현재는 이제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한 4등급에서 5등급 되는 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작업을 좀 해줬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드라프트를 먼저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및 특기사항에 빼곡하게 뭐가 실려있는데, 제가 그 학생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딱 느꼈던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는 아이들을 써주다 보니까 약간 그 글귀가 영혼이 약간 좀 없는 듯한 그 드라이한 메마른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봤었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이라는 것은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되게 이모셔널한 겁니다. 되게 감성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약간 포괄적으로 써줄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써줄 거냐는 이제 선생님의 그 문장력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일단 많은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써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한 번 정도는 보면서 혹시 내가 빼먹은 것이 없을지, 학생 입장에서 더 어필해 주시면 좋은 게 있을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묻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3등급,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완점, 저는 오늘 그 불시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마음속에 딱 와닿는데, 이 불시 전략, 이 학종의 불시 전략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또 이 프로그램에 키워드로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재작년에 제가 3.2등급과 3.4등급 아이를, 그것도 지방의 모 여자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학종으로 해서 수능 최저 등급자가 없는 대학으로 경영학과를 인서울 안에 직접 합격을 시킨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아까 그 불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리는 어떤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학종에 관련된 가능성을 한번 많이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코치들께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겠다는 데 확신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바뀐 입시제도에 특목고 메리트가 없는 걸까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또 연차별로도 또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명쾌하게 우리 전 소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바뀐 입시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생기부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이제 확대되거나 이제 줄어들거나 어쨌든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으며,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과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입시 제도가 단순화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시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은 메리트가 없죠. 왜냐하면 내신 받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를 포함하는 지방권 대학을 가는 거는 특목고 학생들은 교과 전형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할 수는 있으나 선발 인원수도 조금 더 적절하게 있고,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인서울에 교과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지대 같은 경우가 2.7, 2.8 등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특목고 중, 어떤 특목고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정확하게 인서울이든 서울 밖이든 2점대 내신이 아니면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팩트면,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수능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이 거의 축소 폐지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특목고가 수시 전형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학생부 종합 전형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는 걸 모든 특목고가 장점이 있다라고 바라보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 계획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가 디자인한 방향이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수업이 교과 과목 안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해당 구성되어진 내용을 담당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학생과 소통하면서 영혼을 담아서 적어준다면 그 학교는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특목고가 되니, 해당 특목고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부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능에 완전 집중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상산고 같은 경우가 수능 중심적으로 전교과 커리큘럼이나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도 하니,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목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 계획서를 보시면 수행평가 비중이 확대되어져 있는 경우 특목고는 확실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혹시 만약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이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특목고가 혹시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는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특목고가 어떤 입시 전형에 적합한지를 알게 되니 저희가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을지 혹은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셔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조가 2025년도까지 이제 특목고를 지금 이제 없애겠다.
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아직까지 좀 결론은 유보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행정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붙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도 행정소송에서 원래 그 자사고 취소가 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 펼쳐질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되면 다 지금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예 준비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와 이 학업에 관련된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결국 잘 해놓으셔서 특목고가 혹시라도 폐지 안 될 경우에는 일단 거기서 또 공부를 충실히 해놓으셨던 것이 나중에 또 입학 후에도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지 6번째로 좀 한번 볼게요. 교과와 진로 과목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 진로 탐색 과목이라는 것들이 이제 2022년도서부터 내년도서부터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진로 과목들을 도입이 되어 가지고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일선에서 이제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과 연관돼서 또 학점과 연관돼서 이 부분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질문은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전 소장께서도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입시 전형은 간소화됐고, 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간소화된 입시 전형의 각각의 하나는 이제 깊이가 있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제 복잡성, 혼자 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특히 초기에는 변화하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교과 과목, 진로 과목을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 될 거예요. 특히 여기에 입시 관련된 부분을 같이 넣는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선택한 과목의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내가 선택은 하고 싶지만 등급이 안 나오면 입시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서 이걸 꼭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진로 과목도 등급보다는 ABC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원점수까지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23년도부터 일부 내신을 평가 반영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태지만 교육부는 어쨌든 2025년도 되면 원래는 그 앞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25년도에는 확실히 고교 학점제를 안착시키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교과와 진로 과목을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조를 잡아놓고 계속 학교에 교과와 진로 과목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입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이제 혼란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학이 이걸 선호한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기보다는 전임사정관 수도 많지도 않고 위촉사정관 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이 기조에서 교육부의 방침이 변화무쌍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학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뽑아야 되지?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되지? 왜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입시 전형이 간소화됐지만 깊이가 있어지면서 대학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되니까 입학처에서는 지금 팩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첫 번째가 4월 말이나 5월 달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시 요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의 발표를 보면 각 대학이 추구하는 바가 나올 건데, 여기서 더 복잡성을 가지는 것은 이 대학별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대학별 어떤 학교는 이걸 우수하게 바라볼 거고
대학별 어떤 학교는 이걸 우수하지 않게 바라볼 거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이 현실로 이야기되면 복잡성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에 관련된 이 학종이 됐던 교과 전형이 됐던 정시가 됐던 각 대학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입시를 자기가 그냥 준비를 한 다음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를 이렇게 골라서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응시를 했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분석을 먼저 철저하게 좀 이뤄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대학의 전형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상상진학 이 전략 연구소에서 우리가 해드리는 이 매달 2번씩 하는 이 세미나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사점은 그러한 어떤 통찰력을 갖다가 좀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이게 거시적인,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어떤 기관들도 전략들을 많이 내놓는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아주 미세적으로 세부적으로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 거냐가 아주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전재무 소장 이하에 지금 한 200여 분의 우리 컨설턴트 코치들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학이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번 질문은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다가 정시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예, 답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수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과를 준비하거나 종합을 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했다가 될 거고, 오늘은 이제 크게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다가 정시로 전환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시를 준비하다가 즉 종합 전형을 준비하다가 정시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일단 불시를 못 살리거나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과목 중에 한 2과목 정도 되는 부분이 성적이 상승하거나 성적이 상승하거나 이미 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혹은 하다가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정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 6번과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성이 있게끔 느껴져서 정시는 간편하잖아요. 성적을 잘 받으면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 편리한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성은 왜 가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건데 13개 단과대학에 81개의 학과가 있어요. 그럼 이 학과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학과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의 81개의 학과와 연세대에 있는 또 1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학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학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복잡성을 가지게 만들면서 수시의 복잡성을 기반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정시로 간편하게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여 정시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시로 전환을 해서 원래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죠. 상위권 15개 대학에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재학생의 수는 60%가 안 되고 50%도 안 되고 40에서 이제 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의 비중이 이제 60%, 근 70%에 육박하게 굉장히 재수생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에 전반적 부분에 더한 이제 분위기가, 수능은 재수를 하는 거다. 이제 고등학교는 3년이 아니라 4년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가 덧대지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가 힘드니 선택한 게 수능이 돼버리는 이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를 하든 수능을 준비를 하든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좀 집중하고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학종이 됐던 수능이 됐던 일단 공부를 하는 이제 내신 과정이나 수능 준비 과정이 다 공부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의 그 마인드셋, 애티튜드, 자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고 이 지식을 알아나가는 이 자세와 마인드셋이, 이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몇 번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정말 다시 학종을 하다가 수능을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능 관련된 교재들을 최소한 6번, 7번, 8번까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시게 되면, 저도 지금 뭐 대본 없이 카메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얼마나 수많은 그 반복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관련된 지식을 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집에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정말 그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는 그 노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젠터로 일을 활동하는 것처럼, 자제분들이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에 성공한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종에서 반복을 5회, 6회 반복해서 내신에 관련된 성적 향상의 그 불씨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공이 되어졌을 때 수능도 성공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실패하다가 본다면 공부 방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시를 갔어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 참고서나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을 5번, 6번씩 반복해내는 그 성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한번 옮겨가는 행동들을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제 봉사활동, 입시, 반영, 아까도 독서 상황하고 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과 내년과 내후년의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결정된 사항으로 보셔도 될 만큼 좀 명료하게 상황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봉사활동을 그럼 하지 말아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입시에서도 살릴 수가 있을 거냐, 쓰임이 이제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보면 학교 생활 중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상황을 열어둬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는 이름을 좀 세련되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게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 에너지 지킴이,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서 봉사활동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스위치를 돌아다니면서 끄는 거예요. 전원이 이제 코드도 이제 뽑고, 이제 절약 지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킴이를 선발을 하고 봉사활동에 이제 시간을 주는데, 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냐? 이전에는 시간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그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평가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스위치를 껐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전력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아주 티끌같이만 있었는데, 이 티끌같이 있었던 부분을 전국에 일반계 고등학교 1450개 정도 되거든요. 1450개에서 해당 시간에 이걸 만약에 한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전력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을지, 뭐 통계 수업을 들었다면 통계 수업 시간에 이걸 이제 활용하여 보고서를 쓴 다음에 수행평가를 적으면, 이제 봉사를 통해서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평가에 이 내용이 적히면 수행평가에 적혀있는 거를 위촉 사정관 분들이 보고, 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해와 함께 통계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고 연관성을 가지는 학과에 지원을 했다면, 이 부분을 거의 100%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이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진실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학교생활로 관찰할 수가 있고, 이 학교생활을 입시에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만 잡는다면 정말 차별성을 가지는 나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 봉사활동을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이 봉사활동도 잘 살려서 활용하기를, 이제 참가하기를 부탁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되게 명쾌하셔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읽는 것은 사람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읽는 것은 사람이고, 전임입학사정관과 우리가 위촉사정관이 같이 읽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수천 개의 사실 지금까지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이제 접해보게 되는데, 이 생활기록부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읽는 시간 자체가 평균 10에서 1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맥시멈 15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도 하죠. 어떻게 15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느냐. 그런데 저희조차도 한 15분 정도 읽으면 이 학생의 진정성 있는 활동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계속 파생이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가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신뢰를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15분 정도 읽어내면 그 활동의 진실성과 깊이가 있고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이 생활기록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록 관리를 선생님에게만 그냥 맡겨서 의존해서 관리를 안 하고 간다라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부모님과 우리 학생은 이 생활기록부를 업데이트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같이 깊이 있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민하면서 토론하면서 아빠와 엄마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줄 한 줄을 완성을 해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관성이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어지고 어필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9번째고요. 생기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되게 아주 이게 거시적인 질문인데, 답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잘 하셔야죠.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화해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 전대구 사장하고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기부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 안에 각 항목별 정해져 있는 글자 수를 이제 변경을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적어내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2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돼. 1학기의 생활기록부는 이제 8월 말까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2월 말까지 생활기록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일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날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설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3월달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더해서 생활기록부 마감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카오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겨울방학 끝나고 1, 2주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생활기록부 마감을 이때 할 거니까 이때 우리 이야기를 하자, 아니면 적어내라, 아니면 내가 적어줄게, 수정할 게 있으면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학교별로 조금씩 이제 기한을 조금씩 달리 둬서 생활기록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팁을 이제 하나를 드리면, 2월 이제 말까지 생활기록부를 이제 마감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아까 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거는 교과서 특과 동아리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내가 이전에 썼던 수행평가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왜 업그레이드 시킨 거냐면, 나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문헌조사 방식으로 내가 썼던 수행평가를 주제나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교과목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뭐라고 보내냐면 이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론,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이제 기록한다 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께 공손하게 선생님, 제가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있다 보니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선생님께 전달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한 학생이에요. 대단한 학생이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에 선생님이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이 아이는 기특하니까 내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면 수행평가의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수행평가 주제가 바뀐 부분의 내용이 완벽하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충분히 학생이 했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면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는 교과 세트에 정확하게 문장이나 내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종을 하든 수능을 하든 끝까지 집요하게 한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종을 집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학종에서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소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공하는 학생들, 성공하는 어른들을 이렇게 잘 추적을 해보면, 일단 반복의 능이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일을 클로징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한다. 영어로 표현할 땐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빌리그도 이제 많이 보내다 보면 영어로 항상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로 플랜하고 do하고 체크한다. 이렇게 플랜, do, 체크, 플랜, do, 체크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관리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와 마인드셋 같아요. 15분 동안 읽어내는 생활기록부 안에서는 엄청난 디테일을 그들이 이해하고 뽑는다기보다는 15분 동안 읽어보고 일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일관성이 발견이 되고 열정이 발견이 되고 그 소신이 발견이 되는 것, 거기에 품성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질문 이제 거의 중반으로 갑니다. 자율활동란에 많은 활동을 적어야 될까요? 적은 활동 어떻게 해야 관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글자 수 안에 활동의 개수를 이제 많이 넣을 거냐, 아니면 적게 넣는 대신에 내용을 풍성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에 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나는 여기저기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되게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컨셉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많은 활동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많은 활동이 직접적으로 전공 적합성에 도움이 되는 학과가 어디냐면 융합학과, 그리고 일반 학과보다도 사회과학부 아니면 자연과학부, 이제 공학부 단위가 이제 넓은 단과대학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적은 활동을 이제 깊이 있게 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컨셉 자체가 거의 한 개의 학과에 초점이 잡혀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경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활동 하나를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낸다면 자율활동을 적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케이스 하나 좀 설명드리는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먹방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먹방, 그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2020년도 5월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이 먹방 한 두 젊은 여학생 둘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도나 먹방이라는 것이 도나 먹방. 이 도나 먹방이 이게 되게 희한해가지고 딱 봤는데, 우연히 저도 먹방을 재밌게 보다 보니까 봤는데, 영어도 못하는 우리 한국 여자 학생들인데 먹방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쓰고 냈는데, 이게 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6억 7천만 뷰를 달성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멘트도 없어요, 별로. 근데 재밌게 봤던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먹방이었었어요.
이 도나 먹방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도나 먹방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동영상 한 130개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좀 재밌는 거 통계가 제가 왜 도나 먹방을 알게 됐냐면 도대체 이 먹방 유튜버는 돈을 월간 얼마나 벌까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순위를 갖다 찾아보다 보니까 1위가 도나 먹방인데 1년에 500억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분들인데 2020년대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1인 저널리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막강한 이제 유튜버,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억 뷰, 5억 뷰, 3억 뷰를 달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언택트 시대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회와 나와 소통하는 방법론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을 그냥 엔터테인먼트 활용 방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업화시키고 이것을 조직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이제 이 도나라고 하는 이 그룹은 거기서 소셜 캠페인, 그러니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캠페인을 벌리거나 이렇게 캠페인을 벌린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채널로 커버렸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이 언택트 시대에서 야, 나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는 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집에서 아주 우연한 기회로 많은 이 상황들이 뚫릴 수 있다는 이 재미있는 상황들을 코로나 시대를 더 역전을 시키실 수 있어요. 이 전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을 대학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의뢰가 있으시게 되면 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세미나를 좀 듣고 좀 계신데 저희가 요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요 1대1 상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전화를 좀 시켜가지고 저희 또 서비스를 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좀 의뢰가 들어오고 계시는데 또 1대1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한번 이 카카오톡으로 저희한테 1대1 상담 문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이제 갑니다. 11번 질문인데 11번하고 13번 질문이 똑같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좀 가고자 합니다. 21번 질문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앞에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활동, 또 그리고 수업 참여도 관리 비법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전대근 소장 얘기 한번 더 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 말씀드릴게요. 자,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변화하는 부분에서 한 소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잘 이야기해 주셨던 특히 이제 생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입시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학교의 수업들도 언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생각의 전환을 하기 전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나 합리화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만나보면 뭐 한 50% 정도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 한 게 없는데 적을 게 없다. 네, 그러면 적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적은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적인 부분을 합리화를 시키기보다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평가하는 사람 눈에 봤을 때 충분히 독특한 것을 넘어서 진실되고 학교 생활을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낼 수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수가 생각보다 적기는 해요. 자, 그래서 수업 참여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못 모르고 일단 해야 되니까 참여를 했다가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지속성 있게 계속 꾸준히 주다 보니까 학생들도 처음에 시작점은 없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있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바뀌는 생각의 흐름의 내용을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적어둔다면 이제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인데 일반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달리 너는 왜 이걸 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진짜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느낀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
평가 항목 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 자기 개발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입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평가 항목 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 혹은 자기 개발 의지라고 하는 평가 항목 요소 부분은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코치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1대1로 지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12번 질문인데, 수상 경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회 참석의 의미는 있을까요? 아, 이거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 경력이 이제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돼서 학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결정이 돼서 이제 입시에 반영이 되게 되고, 이제 반영되는 입시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될 건데,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회 참석하는 것은 한계가 입시에 쓰임새가 있거나 아니면 참석하는 것은 입시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입시 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아까 봉사활동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시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을 받든 안 받든 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적극성이 있죠. 그럼 이 적극성은 다시 어디와 연관성이 있냐면 교과, 수행평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3, 4, 5등급 학생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3, 4, 5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역량이 1, 2등급에 비해 낮다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숫자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3, 4, 5등급의 학생이 수행평가의 주제를 좀 난이도 있는 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들고 갔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베꼈어? 어디서 가져왔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활 수행평가의 내용을 점수를 낮게 주거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안 적어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실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6, 7, 8등급 받는 학생은 무언가를 적어서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이걸 수용을 안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진짜 변화를 좀 시켰는데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은 수학 성적이나 영어 성적은 낮은데 영어나 수학 부분에 경시대회 하나를 수상을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지필고사의 특성상 암기 위주의 시험에는 약하지만 경시대회 부분이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수학을 응용하여 어떤 뭐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가 검증이 나기 때문에 내가 교과의 수행평가 내용을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충분히 이 아이는 내신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경시대회 같은 곳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입시에 표면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학교 생활에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종을 한다고 하면 이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모든 것이 이제 얼만큼 진실되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니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진실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코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언론에서 정시가 확대되고 변화가 있고 그다음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코치님들이 이 입시 제도에 맞춰서 학생이 진실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코칭하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해가 이제 거듭할수록 코치님들이 학생을 코칭하면서 변화하는 이제 부분을 이전에는 그 변화하는 것이 입시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잘하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시에서도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결과를 매해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과 입시라고 하는 것이 맞닥뜨려져서 간소화되는 입시 정책에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희만 낼 수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담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봤는데, 또 이렇게 또 그 일반적인 또 세미나 방식하고 또 다른 또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1대1 상담 문의가 계속 좀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과 또는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또 이 저희가 서비스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VIP 서비스와 또 일반 서비스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그럼 잘 받아가지고 전공별로 해가지고 성공을 시켜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상담이 저희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담을 해주시게 되면 학적으로 여러분들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서울대,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대, 서성한, 중경대시, 서울 아닌 명문대학, 또 지방대학까지 학적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도 넓기 때문에 그런 경력들을 저희가 경험 충분히 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또 카카오톡으로 상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진로 탐색에 관련한 부분들이 또 이제 원칭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탐색을 먼저 자세하게 좀 받아보시는 프로세스 밟아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더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들 잘 합격시키고 인생에 또 큰 성공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코치로서 또 계속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